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혹시 1986년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세계가 경악했던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가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오염이 돼버렸고요. 그 오염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유령 도시가 돼서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때 방사능에 피폭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방사능의 피폭이 되면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식물이 있습니다. 생존 식물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아로니아입니다. 이 아로니아가 그때 방사능에 피폭이 된 채로도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그때 아로니아가 이제 연구 대상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아로니아의 항산화능이 밝혀지면서 그때 방사능에 피폭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아로니아는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로니아의 어떤 효능이 이렇게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서까지 멀쩡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항산화 효능이 우리 인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노화라는 것은 퇴행 과정인데 결국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질병의 영역에도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생명력이 약해진다라는 게 노화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병들어 아파간다라는 것도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주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를 시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빨리 죽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숨만 쉬어도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잘 때도 활성산소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 영역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또 항산화 효소계라는 게 우리 몸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노화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때에 우리가 하늘이 준 생명을 다하고 나면 이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활성산소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우리가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식습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이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각자의 몸에 항산화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항산화 효소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항산화 효소계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저 막 먹고 즐기고 숨쉬고 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정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원치 않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유해한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계만으로는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이 활성산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 이 항산화 효소계라는 게 무려 약 절반 정도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또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식물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용병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자면 이거는 용병인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자연재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 그런 항산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우리는 항산화제 하면서 먹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타민C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얻은 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라날수록 그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생활력이 강하듯이 식물도요, 이런 자연 환경이 재해에 가까운 자연 환경에 노출된 식물일수록 더 강력한 파이토케미칼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외선이 너무 강한 지역, 땅이라든지 바람이 강한 지역, 너무 추위가 강하다 할지 너무 더운 지역, 건기, 우기가 심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일수록 더 강력한 파이토케미칼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그런 식물을 먹었을 때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그 아로니아가 그런 생명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아로니아는요,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자생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로니아는 바로 폴란드산 아로니아입니다. 이 폴란드산 아로니아, 이 폴란드는요, 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거의 이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 바람도 강하고요. 그리고 건기가 아주 심해서 1년에 한 몇 달 정도는 이 습도가, 그 지역의 습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생하는 아로니아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생리활성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폴란드산 아로니아를 썼을 때 더 강력한 효능이 있다라는 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폴란드산 아로니아면 좋으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 천연물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물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은요, 흡수율이 매우 낮아요. 이게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체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거의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그 간장약으로 가장 유명한 게 밀크시슬이죠. 이 밀크시슬 또한 결국은 흡수율이 5% 내외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은행잎 추출물 있죠. 이 은행잎 추출물 또한 5%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ml 밀크시슬 100ml다, 130ml다, 은행잎 120ml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6ml에서 7ml 정도, 그러니까 밀크시슬이 6ml에서 7ml 정도고요. 은행잎 제제 같은 경우는 약 5ml 정도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로니아 또한 약 5%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혈중에서 유지되는,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노출이 돼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혈중 농도 유지 시간조차도 짧아요. 이게 길어봤자 2시간 정도 머물면 다 이게 소변으로 배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5%, 지속 시간은 2시간. 이랬을 때 이걸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될 거며, 또 이게 24시간 혈중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한 2-3번 정도 먹는 걸로는,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은 걸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능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제 공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품질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속 시간을 길게 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공법화를 시킨 겁니다. 이 공법화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공법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 에멀전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에멀전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약 2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나머지 3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많이 요즘 쓰이고 있는 공법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토점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 파이토점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12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 정도 흡수율인 것이 12배니까 약 60%까지도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많이 굉장히 알려진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리포존 공법이에요. 리포존 공법 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비타민 C 때문에 이 리포존 공법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리포존 비타민 C 하면서 이제 메가요법과 동시에 많이 알려진 게 이 리포존 공법인데요. 이 리포존 공법은 흡수율이 약 40배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6배다, 어떤 학자들은 뭐 12배다,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50배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흡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존 공법이 이제 비타민C 때문에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뭐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B라든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뭐 비타민 B12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뭐 커큐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이런 리포존 공법을 적용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흡수율이라든가 지속시간을 길게 늘려드린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노화 공법을 적용한 아로니아입니다. 이 나노화 공법은요, 이게 약 흡수율이 40배 이상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리포존 공법도 대단하지만 이 나노화 공법은 정말 대단해요. 약 40배 이상의 흡수율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한 혈중 농도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공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노화 공법은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발전된 공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가의 항암제라든가 고가의 암 치료제에 응용이 되는 이제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들을 적용을 시켜서 낮은 흡수율 그리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을 극복한 그런 기술력들을 많이 선보여서 그냥 아로니아 가루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공법이 적용된 제품을 드시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로니아 가루를 드시는 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좋겠죠. 그것 또한 자주 드실 수만 있고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소화기 상태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공보바를 적용한 그런 폴란드산 아로니아를 드시는 게 가장 적절하게 내 몸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연물로 된 영양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그 천연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폴란드산 아로니아가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폴란드산 아로니아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할 게는요, 어떤 공법을 적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약국에 가시면 그 약사님들께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해서 흡수율이 몇 배까지 높였는지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대부분 약사님들은 그 회사의 양심까지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제품도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유량이 얼마가 돼 있는지 대부분 또 중요한 게 이 함유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등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같은 가격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산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을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꼭 약사님께 문의를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각 지역마다 이 불로초라고 불리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아로니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의 불로초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여러 세기를 거쳐서 아주 생리활성 작용이 강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중국 같으면 이제 전칠삼이 불로초로 불리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강황이 불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티초크라는 식물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간이나 신장에 좋은 또 그런 아티초크인데요. 이게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삼이 불로초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또한 이게 1980년대에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지고 성인병이 많아지고 비만이 많아지면서 점차로 산삼이 맞지 않는 체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가 되면서 많은 성인병이나 비만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는 그런 체질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아로니아나 아티초크가 잘 맞는 그런 체질들이 점차로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드셨을 때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몸의 신체 반응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식물들 중에 항산화력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되는, 제가 생각되는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제품화된, 그러니까 나노화 공법을 적용하거나 리포존 공법을 적용하거나 이런 공법화 적용이 된 천연물들을 드시고 좀 더 강력한 그런 어떤 몸의 어떤 좋은 효능 이런 것들을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로 제가 아로니아의 농장과 이런 관련은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내용을 좀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게 아닌데 라고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